2014년 가을, 부산 영도구의 작은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42세 남자 민준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20년 가까이 배를 탔지만 이제는 육지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다. 바다에서 벌어온 돈으로 작은 편의점을 인수했다. 매출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는다. 배 위에서는 상상도 못할 안정감이었다. 10월의 어느 오후,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28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고 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이력서를 내밀며 자신 있게 말했다. 편의점 일 해본 적 있다고, 손님 응대 자신 있다고. 민준은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막상 면접을 보니 지원자가 수진뿐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진의 환한 웃음이 마음에 들었다. 수진은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물건 진열도 깔끔했고 계산도 정확했다. 손님들이 오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단골 손님 얼굴을 금방 외웠다. 민준은 수진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편했다. 말이 많지 않은 민준과 달리 수진은 이야기를 잘 이끌어갔다. 쉬는 시간에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수진이 물었다. 배를 왜 그만뒀냐고. 민준은 짧게 답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라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민준은 자신이 수진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후 혼자 남은 편의점에서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42세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은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렸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도 민준을 편하게 대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용기를 냈다. 퇴근 후 수진을 불러 세웠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편의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준은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8세에 선원이 되어 세계 곳곳을 다녔던 이야기. 인도양에서 본 일몰, 태평양에 거친 파도, 싱가포르 항구의 야경.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민준도 수진에게 물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하게 답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찍 집을 나왔다고. 혼자 자취하면서 여기저기 일하며 살았다고. 말투는 밝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편의점 문을 닫고 야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12월이 되자 민준은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편의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말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좋다고. 그러겠다고. 민준의 친구들은 걱정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며 너무 빠르다고 했다. 14살 차이도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민준은 확신이 있었다. 바다에서 20년을 떠돌며 제대로 된 가정을 꿔보지 못했다.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다. 수진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수진의 밝은 에너지가 민준의 무거운 과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2014년 12월 말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민준 쪽에서는 배를 함께 탔던 동료 몇 명과 편의점 단골 손님들이 왔다. 수진 쪽에서는 부모님과 친구 2명이 전부였다. 결혼식 내내 수진의 부모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장모는 민준에게 짧게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상처 주지 말라고.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다. 민준은 수진에게 약속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수진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하지만 민준은 알지 못했다. 수진의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일찍 집을 나온 이유를, 부모와의 관계가 왜 틀어졌는지를. 그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이 시작됐다. 민준과 수진은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민준은 편의점을 열심히 운영했고 수진은 집안일을 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편의점 수입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했다. 민준은 고민에 빠졌다.
다시 배를 탈까? 수입은 3배 이상 늘어나지만 집을 몇 달씩 비워야 한다. 이제 막 결혼한 아내를 두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민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수진이 임신을 한 것이다. 민준은 결심했다. 편의점을 정리하고 다시 배를 타기로.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다. 수진은 민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민준은 보지 못했다. 민준은 배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015년 봄, 43세 민준은 편의점을 정리했다. 인수한 지 6개월 만이었다.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임신 3개월 차인 29세의 아내 수진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편의점 매출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 배를 타면 한 번 승선에 5개월씩 나가지만 수입은 3배 이상이었다. 민준은 선박회사에 연락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선원을 환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출항 전날 밤, 민준은 수진에게 말했다. 5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돈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수진의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민준은 수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매주 전화하겠다고, 항구에 닿을 때마다 선물을 보내겠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다음 날 새벽배에 올랐다. 배는 부산항을 떠나 태평양을 가로질렀다. 민준은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위성전화는 음질이 나빴지만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수진은 괜찮다고 말했다. 병원 검진도 잘 받고 있고 입덧도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민준은 안심했다. 수진이라면 혼자서도 잘 지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고달팠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었다. 민준이 출항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다. 임신 4개월 차 배가 점점 불러왔다.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고 장을 볼 때도 혼자였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바빴다.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임신한 수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수진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됐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깨어나면 또 텔레비전을 켰다. 2015년 여름 민준이 출항한 지 4개월째. 수진은 임신 6개월 차가 됐다.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도 불편했다. 어느 토요일 밤 수진은 냉장고를 열었다. 민준이 떠나기 전에 사둔 소주 한 병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은 망설였다. 임신 중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다. 딱 한 잔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았다. 수진은 소주병을 꺼냈다. 첫 잔을 마시자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두 번째 잔을 마시자 외로움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니 민준이 보고 싶었다. 수진은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숙취에 시달렸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다. 수진은 후회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수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을 마셨다.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물었다. 술이나 담배는 하지 않냐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안 한다고 거짓말했다. 5개월 후 민준이 돌아왔다. 8월 중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을 수진은 반갑게 맞았다. 민준은 수진의 불러온 배를 보며 감격했다. 5개월 사이 수진의 배가 많이 커져 있었다. 민준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생했다고, 이제 자기가 있으니 괜찮다고. 수진은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민준은 한 달간 육지에 머물렀다. 수진과 함께 아기 물건을 사러 다녔고 병원 검진에도 동행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실, 소파 뒤에 빈 소주병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다. 민준은 병을 집어들고 수진에게 물었다. 이게 뭐냐고.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마신 거라고, 자기는 안 마셨다고. 민준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 수진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민준은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소주병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수진을 다그쳤다. 임신 중인데 무슨 술이냐고, 아이한테 해롭다는 것을 모르냐고. 수진은 울면서 인정했다. 한두 번 마셨다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롭다고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고, 뱃속 아이 생각은 안 하냐고. 수진도 지지 않고 대응했다. 민준이 맨날 없으니까 외롭다고, 5개월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말다툼이 격해졌다. 수진은 갑자기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이 말렸다. 어디 가냐고, 임신 중인데 나가면 안 된다고. 수진은 민준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민준은 황급히 뒤따라갔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민준은 동네를 헤맸다. 편의점, 카페, 공원을 다 돌아봤지만 수진은 보이지 않았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지났다. 민준은 초조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새벽 2시, 민준은 24시간 오락실 앞을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봤다. 구석 노래방 기계 앞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수진의 뒷모습이 처연했다. 민준은 오락실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자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준은 수진을 안고 잤다. 수진이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민준은 대답했다. 괜찮다고, 앞으로 자기가 더 신경 쓰겠다고. 하지만 민준도 알고 있었다. 한 달 후면 다시 배를 타야 한다는 것을. 수진을 또 5개월 동안 혼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민준은 아내와 아이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다. 2015년 9월, 민준은 다시 배에 올랐다. 수진의 출산 예정일은 2016년 2월이었다. 민준은 1월에 하선에서 출산에 맞춰 돌아올 계획이었다. 수진에게 약속했다. 출산 전에 꼭 돌아오겠다고, 이번에는 3개월만 나갔다 오겠다고. 수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민준을 보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출산 비용과 육아 준비금이 필요했다. 배 위에서 민준은 매일 수진을 걱정했다. 위성전화로 주 2회씩 연락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다. 혼자서 산부인과에 다니고 혼자서 아기 물건을 준비했다. 민준은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11월 말 민준은 선장에게 부탁했다. 12월 중순에 하선하고 싶다고, 아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장은 허락했다. 2015년 12월 20일 민준은 부산항에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니 수진의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다. 출산까지 2달 남았다. 민준은 수진 곁을 지켰다. 병원 검진에 동행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수진은 민준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민준도 마음이 놓였다. 이번에는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진이 약속을 지킨 것 같았다. 201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다. 민준은 수진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이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 민준은 딸의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다.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뜻이었다. 수진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민준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출산 후 한 달간 민준은 육아휴직을 냈다. 수진의 산후조리를 도왔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밤중에 우는 서연이를 달랬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2016년 3월 민준은 다시 배를 타야 했다. 수진은 만류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수진에게 말했다. 5개월만 참으라고, 이번에 목돈을 벌어오겠다고. 수진은 생후 1개월 된 서연이를 안고 민준을 배웅했다. 민준이 떠난 후 수진의 육아는 고된 싸움이었다. 서연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다. 수진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낮에 서연이가 잠들면 수진도 함께 잠들었다. 집안일은 뒷전이었다.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니 책임지라고. 수진은 점점 지쳐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피부는 거칠어졌다. 20대 후반인데 40대처럼 보였다. 수진은 우울했다. 밤에 혼자 울기도 했다.
민준에게 전화로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민준도 배 위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2017년 8월, 민준이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서연이는 생후 6개월이 됐다. 이제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이를 안고 기뻐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5개월 사이 수진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민준은 수진을 걱정했다. 수진은 괜찮다고 했다. 단지 육아가 힘들었을 뿐이라고. 민준은 한 달간 집에 머물며 수진을 도왔다. 서연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했다. 수진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달 후 민준은 또 배를 타야 했다. 수진은 민준을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준이 떠난 후 수진의 우울함은 더 깊어졌다. 2017년 10월, 수진은 결심했다. 성형외과를 찾아갔다.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상담을 받았다. 코를 높이고 싶다고, 피부 시술도 받고 싶다고 했다. 비용은 300만 원이었다. 수진은 민준이 보내준 생활비 중에서 조금씩 모은 돈을 꺼냈다. 6개월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수진은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다. 수진은 붓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2주가 지나자 얼굴이 확연히 달라졌다. 코가 높아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만족했다. 이제 좀 살 것 같았다. 예뻐진 얼굴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2017년 11월,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은 얼어붙었다.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은 말을 잃었다. 수진은 웃으며 물었다. 어떠냐고, 예쁘냐고. 민준은 화가 치밀었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허락도 없이 성형을 했냐고.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민준이 항상 없으니까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뻐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준은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수진은 대답했다. 생활비를 아껴서 모았다고, 자기 돈인데 자기가 쓰면 안 되냐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돈은 아이 분유값이고 생활비라고, 함부로 쓸 돈이 아니라고. 수진도 지지 않았다. 5개월 동안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거울 볼 때마다 초라해서 죽고 싶었다고. 둘의 말다툼은 격해졌다. 옆방에서 자던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이 소리쳤다. 아이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수진이 대응했다. 민준 때문에 서연이가 우는 거라고. 수진은 울고 있는 서연이를 안아들었다. 외출복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물었다. 어디 가냐고. 수진은 대답했다. 민준 같은 사람과는 못 살겠다고, 친정에 가겠다고. 민준이 말렸다. 서연이까지 데려가지 말라고. 하지만 수진은 서연이를 안고 집을 나갔다. 생후 9개월 된 딸과 함께 민준은 3일 동안 수진을 찾지 않았다. 수진이 먼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은 처갓집에 전화했다. 장모가 차갑게 말했다. 수진이 많이 속상해한다고, 민준이 양보해야 한다고. 민준은 억울했지만 참았다. 처갓집으로 찾아갔다.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문 밖에서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수진이 문을 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준은 수진을 안았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수진과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둘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 민준은 수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했다. 2017년 12월, 민준은 수진과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했다. 수진은 민준과 대화를 최소화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서연이 분유 떨어졌다고, 기저귀 사야 한다고. 민준은 수진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서연이를 돌보며 수진이 쉴 시간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민준은 1월 말에 다시 배를 타야 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를 재운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음 달에 승선해야 한다고.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역시 또 가는구나, 예상했다고 말했다.
민준이 변명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서연이 키우려면 수입이 필요하다고. 수진이 반박했다. 돈만 주면 다냐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집에 있었던 시간은 1년도 안 됐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 함께 보낸 시간은 3개월 남짓이었다. 수진이 덧붙였다. 항상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집안일 하면서 살 바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 노릇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 민주는 자신이 배씨를 선택한 이유를 돌아봤다. 돈 때문이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은 민준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었다. 민주는 결심했다. 배씨를 그만두기로.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수진에게 말했다. 배를 안 탄다고, 육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수진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민준이 다짐했다. 진심이라고, 이번에는 제대로 가족을 지키겠다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2018년 2월 46세 민주는 선박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장이었다. 동료들은 만류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가족이 우선이었다. 민준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46세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선원 경력은 육지에서 별로 쓸모가 없었다. 한 달간 20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다. 민주는 조급해졌다. 실업급여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다. 2018년 3월, 민주는 무역회사 영업직 채용 공고를 봤다. 해운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민준의 선원 경력에 관심을 보였다. 해외 거래처와 소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월급은 선원 시절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민주는 수진에게 취업 소식을 전했다. 수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민주는 안도했다. 드디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2018년 4월, 민주는 첫 출근을 했다. 영업부 막내였다.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신입이었다. 민주는 열심히 배웠다. 선배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익혔다. 처음 3개월은 희망적이었다. 민주는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했다.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눴다. 민주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수진은 서연이 이야기를 했다. 이세 서연이는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민주는 주말마다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탔다. 수진도 함께 나왔다. 세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민주는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준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 상사가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민주는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다.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 민주는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수진은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민주는 느꼈다. 2018년 8월 어느 날, 민주는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구석에 소주병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 비어있는 병이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었다. 민주는 집 안을 살폈다. 싱크대 및 세제 뒤에도 빈 병이 있었다. 화장대 서랍 안에도, 심지어 서연이 장난감 상자 밑에도 병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수진을 불렀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다. 민준이 다그치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 외롭다고, 민준이 집에 있어도 관심을 안 준다고 했다. 민주는 당황했다. 자기는 매일 집에 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수진이 말했다.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고, 서연이 재우고 나면 민준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민준도 할 말이 있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친다고, 조금은 쉬어야 하지 않냐고. 수진이 반박했다. 자기도 하루 종일 서연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지친다고,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수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민준은 약속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술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의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민준은 수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2018년 가을, 민준은 수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숨겨진 술병을 발견한 후 민준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집 안 곳곳을 살폈다. 다행히 더 이상 술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진도 민준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같았다. 민준은 조금씩 안심했다. 수진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2019년 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 수진이 매일 노란색 물을 텀블러에 담아 마시기 시작했다. 민준이 물었다. 그게 뭐냐고. 수진은 대답했다. 다이어트 레몬물이라고, 요새 인터넷에서 유행한다고 했다. 레몬 슬라이스와 꿀을 넣어 만든다고 설명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에 좋은 것 같았다. 수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텀블러를 들고 다녔다. 거실에서도 마시고 부엌에서도 마셨다. 서연이를 재운 후에도 텀블러를 비웠다.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수진을 응원했다. 47세 민준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운동을 시작했다. 주말 아침이면 동네를 조깅했다. 2019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은 거실에 있었다. 수진은 서연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 민준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물병을 찾다가 수진의 텀블러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민준은 궁금했다. 레몬물이 어떤 맛인지. 텀블러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순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안에 독한 알코올 냄새가 퍼졌다. 소주였다. 레몬물이 아니라 소주에 레몬을 탄 것이었다. 민준은 텀블러를 내려놓고 충격에 빠졌다. 수진이 몇 달 동안 이것을 마셨다는 뜻이었다. 매일, 하루 종일, 민준 앞에서 당당하게 술을 마신 것이었다. 1시간 후 수진이 서연이와 함께 돌아왔다. 민준은 텀블러를 들고 수진을 기다렸다. 수진이 장본 물건을 냉장고에 넣으려는 순간 민준이 물었다. 이게 뭐냐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민준이 텀블러를 수진 앞에 내밀었다. 내가 마셔봤다고. 이게 레몬물이냐고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술을 마셨냐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수진은 처음에 침묵했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 추궁하자 수진이 폭발했다. 그래 마셨다고, 어쩔 거냐고. 민준이 집에 있어도 자기는 외롭다고 소리쳤다.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매일 서연이랑 둘이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울부짖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자기는 매일 집에 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수진이 반박했다. 와서 뭐 하냐고, 텔레비전 보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린다고. 서연이 재우고 나면 민준은 이미 잠들어 있다고 했다.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하루 종일 말 상대가 서연이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수진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서연이와 놀아주는 것도 주말에만 잠깐이었다. 평일에는 수진 혼자 3세 서연이를 돌봤다. 민준은 미안했다. 하지만 알코올 문제는 심각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민준은 수진에게 말했다. 상담을 받자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진은 거부했다.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그냥 외로워서 가끔 마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준이 반박했다. 매일 하루 종일 마시는 게 가끔이냐고,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며칠 동안 둘은 대화를 나눴다. 민준은 설득했고 수진은 저항했다.
하지만 결국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울면서 인정했다. 자기도 통제가 안 된다고, 술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다고. 민주는 수진을 안았다. 같이 고쳐보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다. 2019년 7월, 민주는 알코올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와 통화하며 수진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조언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가족 상담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상담 예약을 잡았다.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민주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다. 민주는 수진에게 예약 날짜를 알려줬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안도했다. 드디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 민주는 수진을 격려했다. 잘 될 거라고,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다. 수진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상담 시간에 맞춰 준비하려고 서둘렀다. 옆에 누운 수진을 깨우려다가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이 없었다. 민주는 화장실을 확인했다. 없었다. 거실, 부엌을 돌아다녔다. 수진이 보이지 않았다. 옷장을 열어보니 수진의 외출복 몇 벌이 없어졌다. 휴대전화도 가져갔다.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서연이 방으로 갔다. 3세 서연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딸마저 두고 간 것이었다. 민주는 무력감에 빠졌다. 상담받기로 약속한 날 아침에 수진이 사라졌다. 민주는 서연이를 깨웠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수진을 찾아야 했다.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어디 갔냐고.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곧 온다고 거짓말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민주는 회사에 전화했다. 오늘 출근 못한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민주는 수진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다.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다. 민주는 처갓집에 전화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장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라 망설여졌다. 민주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진을 찾았다. 카페, 편의점, 공원을 다 뒤졌다. 수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기로 했다. 수진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수진이 사라진 첫날이 지나갔다. 민주는 밤새 수진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민주는 서연이를 깨웠다. 3세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도 서툴렀다. 평소 수진이 하던 일이었다. 주말 이틀 동안 민주는 서연이를 돌보며 수진을 기다렸다. 월요일이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처갓집에 전화를 걸었다. 장모가 받았다. 민준이 물었다. 수진이 거기 있냐고. 장모는 차갑게 대답했다. 없다고. 왜 또 싸웠냐고 물었다. 민주는 싸운 게 아니라 수진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장모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수진이 왜 사라졌겠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수진이 술을 마시는 것도 다 민준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는 억울했지만 참았다. 장모에게 부탁했다. 수진이 연락하면 꼭 전화 달라고. 장모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수진의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 명씩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5번째 친구가 힌트를 줬다. 언니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민준이 물었다. 무슨 언니냐고. 친구가 설명했다. 수진이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다고. 이름은 지혜라고 했다. 민주는 지혜의 연락처를 받았다. 민주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가 받았다. 민준이 자신을 소개하고 수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수진이 자기 집에 있다고. 민주는 안도했다. 주소를 물었다. 지혜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덧붙였다. 수진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조심스럽게 대해달라고.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저녁, 민주는 서연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지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부산 서구의 낡은 빌라 3층이었다.
민주는 계단을 올라가며 긴장했다. 수진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달래야 할까? 3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나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민준이 물었다. 지혜 씨 계시냐고. 남자가 대답했다. 자기가 지혜의 남자친구 민수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민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지혜,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그리고 수진. 민주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혜의 집인데 왜 다른 남자가 있는가? 민수가 설명했다. 자기 친구 종현이라고. 종현의 여자친구가 지혜라고 했다. 민주는 더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민수와 종현은 친구 사이였다. 종현의 여자친구가 지혜였다. 수진은 지혜의 친구였다. 그리고 네 명이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민주는 경악했다. 수진이 남자 둘, 여자 둘이 사는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은 눈을 피했다. 민준이 물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수진이 대답했다. 잠시 머물고 있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에 딸이 있는데 왜 여기 있냐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편하다고.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안 한다고 말했다. 술 마셔도 잔소리 안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는 참을 수 없었다. 소리를 질렀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술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거냐고. 수진도 맞섰다. 가족이라고 했냐며. 민주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말했다. 둘의 말다툼이 격해졌다. 지혜와 민수, 종현이 말렸다. 진정하라고. 이웃에 피해간다고 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차분하게 말했다. 집에 가자고. 서연이가 엄마를 기다린다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집에 갈 준비가 안 됐다고. 민준이 물었다. 그럼 언제 올 거냐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싫다고. 민준이 반문했다. 집에도 안 오면서 이혼은 싫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자기는 서연이 엄마라고. 엄마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딸을 버리고 나와서 무슨 엄마 자격이냐고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든 집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수진이 뒤에서 말했다. 미안하다고.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절망했다. 수진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알코올에 의존하며 가족을 떠난 아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도착하니 친구가 서연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달려왔다.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다. 민주는 서연이를 꼭 안았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2019년 8월부터 민준의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연이를 돌봤다. 요리,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을 혼자 했다. 주말에는 서연이와 놀아주느라 쉴 틈이 없었다. 48세 민준의 체력은 한계에 달했다.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못했다. 상사가 불만을 표했다. 민준은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렀다. 서연이를 보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나갔다. 서연이가 울며 매달렸다. 엄마 가지 말라고. 수진은 서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민주는 우는 서연이를 안아달랬다. 엄마는 바쁘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했다. 민주는 이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2019년 9월 민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48세 민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20년 동안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40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민주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설명했다. 아내의 알코올, 의존, 반복되는 가출, 딸을 방치한 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상담이 끝나자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그 경우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다툼도 변수하고 했다.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아무리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도 어머니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는 막막했다. 변호사가 조언했다. 일단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합의 이혼이 가장 빠르고 서연이에게도 상처가 적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을 만나 진지하게 대화해야 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를 때도 대화를 거부했다. 2019년 10월, 민주는 회사를 그만뒀다. 더 이상 회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었다. 상사는 만류했다.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만두냐고.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서연이가 우선이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다. 48세 나이에 다시 백수가 됐다. 퇴직금으로 당분간 생활은 가능했다. 민주는 서연이 양육에 집중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왔다. 식사를 만들고 목욕을 시켰다.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줬다. 서연이는 점점 엄마를 찾지 않게 됐다. 대신 아빠에게 집착했다. 민준이 화장실에만 가도 울었다. 분리불안이 생긴 것이었다. 2020년 초 수진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3개월 만이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민주는 놀랐다. 수진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민주는 냉정하게 물었다. 왜 돌아왔냐고. 수진은 울먹였다. 그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지혜의 남자친구 종현이 불편해했다고. 민주는 수진을 거실로 들였다. 앉혔다. 진지하게 물었다. 술은 끊었냐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마신다고. 하지만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수진은 망설였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집에 있으려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첫째,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서연이를 제대로 돌볼 것. 셋째, 상담을 받을 것.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반신반의했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은 평화로웠다. 수진은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저녁을 만들고 설거지도 했다. 민주는 조금씩 안심했다.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민주는 화장실 선반 뒤에서 소주병을 발견했다. 아직 반쯤 남아있는 병이었다. 민주는 수진을 불렀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수진은 변명했다. 친구가 놀러왔을 때 마신 거라고. 민주는 더 이상 숙지 않았다. 냉장고를 뒤졌다. 김치통 뒤에도 병이 숨겨져 있었다. 옷장 안, 신발장 안, 곳곳에서 술병이 나왔다. 민주는 분노했다.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다. 민주는 수진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번 주말까지 상담 예약을 잡으라고. 안 그러면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수진은 울면서 애원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민주는 단호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수진은 또다시 집을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찾지 않았다. 지쳤다. 더 이상 수진을 설득할 에너지가 없었다. 서연이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사세 서연이는 이제 엄마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엄마 얘기를 하면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2020년 여름, 민주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퇴직금이 바닥나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49세 나이에 1년 이상 공백이 있는 이력서로는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20곳이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민주는 절망했다. 2020년 가을, 수진이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달라 보였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옷도 단정했다. 민준에게 말했다.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술도 끊겠다고. 상담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지는 이틀 동안 모범적으로 행동했다. 서연이와 놀아주고 집안일도 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밤, 수지는 또 사라졌다. 이번에는 짐도 안 챙겨갔다. 그냥 외출하듯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예상한 일이었다. 2021년 봄, 민주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낮았지만 시간이 자유로웠다. 서연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었다. 49세 남자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다. 서연이를 위해서였다. 수지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민주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수진이 올 때마다 서연이만 상처받았다. 5세 서연이는 엄마가 오면 기뻐했다가 엄마가 또 떠나면 며칠 동안 울었다. 민주는 결심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 재판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2021년 가을, 민주는 혼자 바닷가에 섰다. 49세가 된 민주는 부산 송도의 수욕장을 찾았다. 20년 넘게 배를 탔던 사람이었지만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배 위에서 본 바다는 일터였고 때로는 위험이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이 바라보는 바다는 달랐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파도처럼 민준의 결혼 생활도 그랬다. 민준은 지난 7년을 돌아봤다. 2014년 가을, 편의점에서 수진을 만난 날. 환한 미소를 가진 28세 여자. 민주는 42세였다. 14살 차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친구들이 경고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주는 수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배를 탔다. 수진이 외롭다고 하자배 씨를 그만두고 육지로 왔다. 회사를 다니며 매일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수진의 외로움은 계속됐다. 민준이 집에 있어도 수진은 외로웠다. 민주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수진도 힘들었을 것이었다. 20대 후반에 14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다.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임신 중에 남편은 바다로 떠났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다. 남편이 돌아와도 대화는 없었다. 수지는 술로 외로움을 달랬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자주, 점점 많이 마셨다. 알코올 의존이 시작됐다. 민주는 수진을 구하려 했다. 상담을 권했고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도망쳤다. 집을 나가고 돌아오고 또 나가기를 반복했다. 민주는 지쳤다. 수진도 지쳤다. 둘 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어버렸다. 남은 건 습관적인 갈등과 반복되는 이별뿐이었다. 민주는 파도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수진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주지 못했다. 배 위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다. 수진의 외로움을 무시했다. 그것이 수진을 술로 내몰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수진은 이미 너무 멀리 갔다. 알코올 의존은 심각해졌고 가출은 습관이 됐다. 무엇보다 5세 딸 서연이를 방치했다. 민주는 더 이상 수진을 기다릴 수 없었다. 서연이를 지켜야 했다. 서연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다. 오락가락하는 엄마보다는 한 명의 부모라도 확실한 게 나았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판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변호사는 답장했다.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바다는 많은 것을 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민준과 수진의 사랑도 그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샀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다. 민주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서연이가 웃으며 물었다. 아빠 어디 갔었냐고. 민주는 대답했다.
바다 보러 갔었다고. 서연이가 눈을 반짝였다. 자기도 가고 싶다고. 민주는 약속했다.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고. 서연이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서연이를 내려놓고 딸기를 씻었다. 그릇에 담아 서연이 앞에 놓았다. 서연이가 딸기를 집어 먹으며 물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옷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나으면 올 거라고. 서연이가 물었다. 많이 아프냐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아프다고. 하지만 나을 거라고 말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딸기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민주는 서연이 옆에 앉았다. 서연이가 민준의 팔을 잡고 기댔다. 작고 따뜻한 몸. 민주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엄마 없이도 웃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다. 잠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다. 서연이가 동화책을 가져왔다. 민주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공주 이야기였다. 공주가 숲에서 길을 잃었지만 용감하게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서연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다. 민주는 책을 덮고 서연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주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1월의 찬 비. 민주는 수진을 생각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술을 마시고 있을까? 외로워하고 있을까? 민주는 더 이상 수진을 구할 수 없었다. 수진은 스스로 구원받아야 했다. 2021년 12월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 하지만 수진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신 확인이 안 됐다. 수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했다. 민주는 기다리기로 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민주는 50세가 됐다. 서연이는 6세가 됐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는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는 서연이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민주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서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서연이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서연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다. 서연이가 웃으며 소리쳤다. 더 높이 밀어달라고. 민주는 힘껏 밀었다. 서연이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깨달았다. 바다는 많은 것을 삼켰다. 민준의 젊음도, 수진과의 사랑도, 평범한 가정의 꿈도 바다가 삼켰다. 하지만 바다가 삼키지 못한 것이 있었다. 저 그네 위에서 웃고 있는 작은 생명. 서연이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민준의 손을 잡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이를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었다. 비록 혼자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